중요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냉채를 먼저 먹게 돼 있고요. 냉채라는 건 하나의 전체 요리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몇 분들이 내려고 시식을 했지만 겨자 소스라든지 토마토 케찹 소스라든지 마늘 소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그런 소스들이 처음에 전체 요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위를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식욕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 요리고요. 그래서 그 냉채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한 6가지 혹은 8가지 정도 합니다. 냉채 종류는 한 몇십 가지가 되고요. 한국에서 쓰는 건 보통 6가지에서 8가지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냉채가 나온 다음에는 보통 위를 보호해 준다고 그러고 스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스프는 원래 옛날 중식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이런 중식들은 스프가 제일 밑에 끝에 나오는데 지금은 냉채를 먹은 후에 스프 요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프를 먹게 되면 제일 유명한 스프는 불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도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불이라는 거는 일반 돌을 닦는 사람이고 도라는 거는 뛰어넘다, 장이라는 건 담장입니다. 그래서 이 불도장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그 불도장이라는 건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되게 많이 쓰는 최고급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왜 불도장이면 그 어떤 조리사가 임금한테 그 불도장이라는 요리를 갖다 바쳤는데 임금이 먹고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이 요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요리를 먹게 되면은 저쪽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이 냄새에 못 이겨가지고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이 음식을 찾아간다 해서 그 세 글자, 그 중에 불자하고 도장, 그래서 불도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보통 이제 불도장이라는 음식이 상당히 유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어 지느러미는 한동안 중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짱이었었지만 잘 알다시피 상어를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다 방사를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세계 동물 보호기구 같은 데서 이걸 반대를 되게 많이 하게 됨으로써 상어 지느러미가 사람들이 영양소 중에 필수 영양소가 14가지가 있는데 상어 지느러미에는 한 가지도 없대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거는 남자들한테 좋고 여자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먹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홍콩 지나면 홍콩 가서 그런 세미나 갔는데도 상어 지느러미는 안 먹어도 사람한테 아무런 나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는 전성기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 엠버서더 호텔은 이제 장충동의 신라 호텔 건너편인데 거기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불란서 계열 회사인데 거기서는 공문이 와요. 공문이 와갖고 우리 호텔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팔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호텔에는 그 연회장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거 또 안 팝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콩에서도 제일 유명한 호텔에서도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안 팔기 시작한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어 지느러미의 전성시대는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어도 약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멸종적인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해삼 요리인데 해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해삼이 한국 해삼입니다. 1kg가 지금 한 시세가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6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삼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많이 비싸졌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의 1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한 3% 정도 신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은 좀 틀렸지만 그 전에는 보통 중국이 1년 연 평균 성장률이 12%까지 육박할 때도 있어요. 12%, 11%, 10%. 최근에 작년에 한 8%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잘 살게 되면 지금 잘 산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먹는 걸 위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게 되면 잘 살게 되면 뭘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요? 당연히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삼은 원래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생각하는 삭스핀이라든지 제비집이라든지 상당히 고가적인 듣기만 했지 못 먹어봤던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도 해삼은 바다의 인삼이라는 게 해삼이니까 해삼은 먹고 싶어도 상당히 고가니까 이거를 별로 먹고 싶어도 못 먹었었지만 잘 살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스러움이 생기니까 해삼을 먹기 시작을 해요. 해삼을 먹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해삼들 모자라니까 소문에 듣자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해삼이 대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대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 한국의 서해 쪽하고 중국 그쪽 바다는 한 공동 구역이잖아요. 한국에서 잡으면 한국 해삼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잡으면 중국 해삼이 되는 부분들인데 생김새가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해 쪽에 나와가지고 배로 나와고 한국 어선들하고 접촉을 해갖고 해삼을 공해상에서 다 사가요. 높은 달러를 주고 현금을 주고. 그러니까 한 7년 전만 해도 해삼의 1kg가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했거든요. 매년 해갖고 지금 80만 원, 7년 된 상태에서 1kg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는 그런 계통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집 팔아서 갖고 그때 해삼 사놨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거라고. 어쨌든 간에 해삼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해삼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해삼 요리가 많이 나오고요. 또 전복 요리. 전복 요리는 한국은 프레시한 전복을 쓰지만 홍콩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전복을 다 말린 전복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틀리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새우 요리. 새우 요리도 잠깐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새우 요리를 통째로 해가 되면은 까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껍질을 다 까서 한 입에 젓가락 대고 딱 먹기 좋게 만들면 잘 먹는데, 근데 중국 같은 데나 그런 데 가게 되면 또 새우 요리를 만들 때는 다 껍질 있는 상태로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까서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껍질을 다 까서 조리를 해줘야지 먹는 거고요. 닭고기 요리도 뼈를 다 발라내는 것들, 생선 요리도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먹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틀린 것 같고, 나는 어차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장 출신이고 또 셰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류지만 닭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생선이나 야채, 두부, 잡품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짤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고요. 요새는 이제 보통은 여기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짤 때 이 코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들도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만 짜는 데도 있고 6가지 짜는 데도 있고 또 7가지 이렇게 짜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방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시간적인 배려라든지 혹은 접대 모임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코스 요리를 많이 짜는 거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국은 여기 보이는 그림들처럼 사천은 내륙 지역에 있고요. 북경은 한국하고 좀 제일 가까운 산동하고 가깝게 접해 있어서 저쪽에 있고, 강소라는 거 돼 있지만 강소 요리는 사실 상해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해 쪽, 광동 요리, 이 네 군데 4대 중국의 4대 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4대 요리를 잠깐 보기 시작하면, 북경 요리는 중국의 수도로서 북경은 한 7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는 황궁하고 임금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각 지역에서 진상되는 좋은 식재료들을 다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최고급 요리가 있는 곳이 바로 북경 요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국은 그 북경은 또 옛날에 한족들이 많이 다스렸지만 그 안에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몽고족이 그쪽을 다스린 적도 있었고, 몽고족이 다스릴 땐 징기스칸 원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양고기. 그래서 샤브샤브가 북경 가도 지금도 양고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샤브샤브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그 전에는 청나라, 한국의 중요리도 청나라 때 왔으니까 그 청나라 사람들은 또 만주족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를 통치했을 땐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북경을 가게 되면 돼지고기라든지 양고기는 제일 기본적인 2가지 고기 종류가 되게도 많고요. 또 오리고기도 상당히 뒤도 그 북경 오리 껍질 요리, 오리를 그 굽는 통에다 구워서 껍질만 밀전병에 싸서 먹는 그런 것은 북경 요리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경 요리의 특징적인 요소는, 북경 요리의 모태는 아까 북경 옆에가 산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북경 요리의 모태는 사실은 산동 요리입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는 각 지역의 사대부들이 북경 수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리사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북경 요리는 산동 요리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태산이라든지 이런 한 것들은
산동 사람이고 또 다 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게 당연히 북경 요리고요. 북경 수도니까 그냥 북경 요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산동 요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경 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은 아까 말했던 북경식 오리 껍질 요리, 그런 밀전병에서 싸서 먹는 그런 것이고요. 또 북경식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북경 시내를 가게 되면 짜장면집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짜장면은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하고 좀 틀린 게 한국은 그릇에다 장만 볶아가지고 각각 고명 놓는데 중국에서는 짜장면이 어떻게 되면 장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국수 이만큼 돼요. 이 장이 상당히 짭니다. 다 비벼 먹고 그다음에 고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들이 한 10가지 정도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고명들을 여기다 놓고 섞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짜장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100년 넘은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의 그런 짜장면이 된 거고 여태까지 변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짜장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계속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한 양고기 샤브샤브 또 상당히 유명하고,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양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그 샤브샤브에다 데쳐서 먹는 것들인데 그 소스가 또 상당히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중국 북경 가게 되면 양고기 샤브샤브도 꼭 중국 북경 요리의 대표적인 요소니까 저기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중요리는 산동의 연태 복산이라는 지역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때 물론 이제 청요리라고 했을 때부터 그 연태는 산동 요리에서 그 산동 요리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광동 요리는 그 광주라는 데 광조라고 그러고요. 복건, 복주라는 지역하고 산동의 연태라는 것은 이 세 군데는 중국의 대표적인 조리사의 고장 혹은 음식의 고장이라고 칭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연태 같은 거는 한국과 제일 가까운 곳인데 비행기 타면 거기 1시간 정도,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연태는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의 포도주를 요새는 되게 많이 먹는데 장유 포도주가 있어요. 장유 포도주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건데 그쪽에는 그 포도주가 상당히 유명을 하고요. 또 이제 청도 맥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지만 청도라는 곳은 역시 마찬가지로 연태하고 얼마 멀지 않고 한국하고도 되게 가깝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청도라는 곳은 옛날에 청나라 시절 때 그 8개 연합국하고 싸매가지고 중국이 졌어요. 그래서 독일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기를 조개지로 사용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맥주를 좋아하니까 야 여기 물 좋다는데 우리가 맥주 공장 한번 차려볼까? 해서 차린 것이 청도 맥주 공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독일 사람이 철수를 하면서 그 시설 그대로 해가지고 청도 맥주를 살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도 맥주가 된 거고요.